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보시죠.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콩나물시루 제주공항. 사람이 너무 붐빈다는 거죠. 그래서 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 불안하다 이렇게 일면 톱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신공항이요. 주민 반발에 4년 동안 표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용 능력의 300만 명을 초과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돼 있는데 대략 연간 2,600만 명 정도가 적정 수준인데 300만 명을 초과해서 너무나 붐비는 공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붐비면요,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공항이 이런 상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청와대 찾아가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자, 미국 대사가 청와대를 찾아가 관계자를 만날 수는 있는데요. 지금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인 방위비 문제를 얘기했다는 부분, 동아일보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방위비 조약, 다른 방식 이행할 수도. 이 앞에 전제가 좀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는다면 한미 방위 조약이 다른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다. 들리기에 따라서는요, 뭐 설명일 수도 있지만 압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달 말 정의용 면담서 언급을 했는데 혹시나 미국이 북한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또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백지 신탁한 회사가 목포 땅을 매입했다. 이 회사 이름은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관련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되면 백지 신탁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가진 회사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백지 신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가 목포의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 방지하려는 취지가 무색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손혜원 의원 측에서는 결국 여론에 달린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사진을 좀 봐주시죠. 지금 광화문 광장의 모습은 아니고요. 2021년 목표로 광화문 광장을 바꾸는 계획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바뀌었을 때의 이런 모습이 됩니다. 보시면요. 지금 양쪽에 있던 광화문 차로가 한쪽에만 설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광장이 되고 이 광화문 앞쪽도 큰 광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 옮기고 3.7배 넓혀 육저고리 복원을 추진한다. 그래서 새 광화문 광장이 더 시민품으로 가까이 오게 된다. 이렇게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배재정 전 국회의원, 이경환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이슈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전명규 한국시대 교수의 변명.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요즘에요. 정치권이 아이콘 전성시대인가요? 무슨 아이콘 마치 유행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 치고 빠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왕특보인가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
손혜원 의원에 관한 내용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한겨레 신문이 이쪽에 기사가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문화재 지정 미리 알았는가?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검찰이 손혜원 의원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죠. 사전에 입수한 비밀 이용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요, 문화재청 압박된 직권남용 혐의도 있을 수 있다. 타인명의 매입의 경우에는 실명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의혹인데 그 의혹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군요. 비밀을 이용했는가, 부패방지법, 문화재청 관련 내용, 그다음에 타인명의 매입 이런 의혹 관련 내용까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검찰은 검찰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손혜원 의원을 놓고 여러 가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 기사도 마저 보겠습니다. 이른바 아이콘 논란입니다.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손혜원은 투기의 아이콘이다. 그러자 박지원은 배신의 아이콘이다. 말싸움 공방전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로 넘긴 투기 의혹, 정치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투기 아이콘이라고 거론을 한 분은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내가 싸울 군번이 아니다. 필요할 땐 수사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박지원 의원을 겨냥해 배신의 아이콘 이렇게 언급을 했죠. 불세출 배신의 신공 견주겠나 이렇게 응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표현들이요. 제가 지금 소개를 하지만 실제 어떤 인물들이 둘이 마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요. 엄청나게 거친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국정조사 특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국회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치권에 여러 가지 공방이 있는데 일단 어제 손혜원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 등장을 했는데 그 모습 그리고 야당의 여러 가지 비판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저는 마포 의뢰 무소속 손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심석희 선수로 다시 발화된 이 빙상계의 적폐들을 취재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2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말 도덕적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을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손 의원이야말로 오만방자의 아이콘이죠. 네, 아이콘, 배신의 아이콘, 투기의 아이콘, 그리고 오만방자의 아이콘. 이렇게 정치권에서 아이콘은 원래 좋은 말 아닙니까? 최영철 편집위원이.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왠지 좋지 않게 들리는 표현처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 나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누구 발언이 더 심한 겁니까? 아니면 다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손혜원 의원이 지금 국민 정서를 잘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론관에서도 빙상연맹에 대한 사실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에 대해서 해명은 그전에 했지만 어제 사실 또 다른 해명이 나올까 생각했지만 엉뚱한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 정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쏟아지는 의혹은 국민 정서가 얼마나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민주당도 그러하고 손혜원 의원도 잘 몰라요. 사실 이상훈 앵커님이나 저나 생긴 게 우리 패널 여러분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단일민족 사회거든요. 단일민족 사회일수록 폐쇄성이 강하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나 손혜원 의원이나 우리 이상훈 앵커님이나 패널들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향이 짙은데 손혜원 의원이 특정 지역에 집을 엄청나게 많이 샀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국민들은 배가 아픈 것이죠. 나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또 아니면 나는 한 채도 없는데 저 사람 무슨 집이 저렇게 많아. 더구나 마포에 산다는 사람이 무슨 목포까지 가서 집을 20채나 사. 거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죠. 사실
배가 아픈 건 참아도 남이 사촌 논 사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뭐 말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배가 아픈 거 못 참는다. 예, 배가 고픈 거는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한 정서가 있는데 손혜원 의원께서는 그러한 국민의 정서를 읽지 못하고 그러한 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어제도 다른 말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매우 놀라고 있는 겁니다. 놀람을 멈출 수 있도록 검찰은 빠른 수사를 통해서 이 국민적 의혹을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최경철 편집위원께서 이제 국민들이 배가 아프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어떤 또 시청자분은 그러시겠습니다. 배 안 아픈데요 이렇게 하실 분인데 표현을 제가 바꾸자면 정서상 국민 정서상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이런 표현을 하신 걸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배 안 아픈데 왜 아프다고 자꾸 얘기하냐고 또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재정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여러 가지 의혹 뭐 이 부분은요 지금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꼭 검찰이 엄정하게 밝혀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논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정치권에 오가는 이 공방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 좀 해야겠어요. 지금 제가 아이콘이라고 해서 3가지 아이콘 얘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모습도 사실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요. 뭐라 그럴까요? 왜 저러나 또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네, 아름답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가 조금 더 품격이 있고 제대로 된 생산적인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라실 텐데 서로 대거리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튼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민들께. 그리고 뭐 박지원 의원께서도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사실 뭐 또 여러 선에 다선의 의원이시고 뭐 당 대표라든지 이런 화려한 경력을 지니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과 서로 이렇게 막 맞대결을 하는 양상이 되다 그래서 보니 본인이 뭐 이렇게 맞설 군번이 아니다 내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좀 그러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최경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 정서라는 부분과 또 법을 어겼느냐는 부분은 또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것을 보면 투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문화재 거리를 좀 살려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직접 주변 분들에게 수년 전부터 또는 뭐 국회에서도 아, 우리 목포를 살립시다 이런 운동을 하시던 차에 이런 지금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시라면 정말 이 아름답게 뭐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데 이게 국회의원은 사실 공인이고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공인으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게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처음에 뭐 한겨레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실정법을 얼마나 어떻게 어겼느냐는 또 검찰 수사를 검찰이 통해서 따져보겠죠. 밝혀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정서와 어떤 실정법과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어서 그런 부분도 좀 냉철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재정 의원께 하나 좀 추가로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손혜원 의원이 탈당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무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규정상으로는 좀 더불어민주당과는 관련이 없게 됐어요. 향후에 손혜원 의원과 관련돼서 이제 언론이 계속 보도를 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불거질 텐데 그때는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이제 입장 발표가 없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뭐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일단 당적을 정리하셨기 때문에 조금 안도는 하실 것 같은데 안도를 조금 안도는 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국민들의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민주당이 모든 이 손혜원 의원이 예를 들어서 아무런 뭐 탈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될 텐데 무소속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손혜원 의원과 민주당이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도 손혜원 의원이 주도해서 사실 장명을 했고 그 정도의 상징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 무관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더 좀 민망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같이 져야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부연을 드리면 그 정론관에 오셔서 젊은 빙상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부분은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정론관에 서려면 사실 의원의 소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오래 고민을 예. 해오고 취재를 해왔다고 예, 예.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예. 그런 차원에서 어제도 함께 정론관에 오신 것이어서 그 부분은 물론 국민들은 똑같이 연결해서 예, 예. 보시겠지만 조금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도 좀 손혜원 설명을 의원 드리고 싶습니다. 측에서도 어제 그 젊은 빙상인 연대와의 그 기자회견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던 그렇죠. 것이다. 이런 설명이 좀 있긴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손혜원 의원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해상충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관련 기사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지금 다 한국당에서는요, 손혜원 국정조사 특검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도 조금 목소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중앙일보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손 의원이 공직자 윤리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 부분이 이해상충 관련된 부분을 얘기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병환 변호사. 예. 국회의원의 이해상충 부분과 이번 손혜원 의원의 여러 가지 의혹이 연관이 되는 거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 될 예. 텐데, 뭐 핵심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핵심이 그 핵심인데요. 예. 좀 전에 처음 맨 처음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상임위를 받을 때 예.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지 신탁 주식의 예. 경우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회사가 뭐 실제로 그렇죠. 매입에 때리는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관련 문제는 상의가 있으면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예. 국회의원은.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전에 예. 신보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었다면 예. 실제로 자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담당 국회의원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위원회구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데요. 예. 제가 그때 국회의원이라면 예. 만약에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샀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정치인들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구설수에 오르고 오히려 정치적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더 지켜보는 사람 조심스럽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오히려 사실은 원래대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이거는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하겠다. 예. 이런 게 일반적인 관념인데요. 예. 오히려 이분은 그렇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상임위에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동산을 샀다. 한 채도 아니고 여러 채를. 그렇기 때문에 원심을 받는 것이고요. 예. 본인은 그걸 선이었다고 하지만 예. 저는 오히려 선이라고 보기엔 너무 나쁜 요소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까 뭐 법률과 정서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저는 예.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에는 예. 이렇게 다량으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위원회에 있는 상임위원회인 국회의원이 예. 스스로 밝히지 아니하고 본인이 만약에 선이었다면 예. 아까 뭐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얘기했는데 예.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이거 근대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 여기를 많이 살 수도 있는데 예. 자기가 살 여력이 안 되니 예. 국민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예.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가 사재를 틀어서라도 사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밝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다 밝혀지고 나니까 해명성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 나중에 해명성 한다는 것도 낮은 칠기 박물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어떻게 낮은 칠기 박물관은 본인이 뭐 서울에 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낮은 박물관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지만 예. 어쨌든 낮은 칠기 박물관하고 근대 문화유산하고는 연계를 시킬 뿐이지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근대 문화유산은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예. 과거의 문화를 보존해가지고 그 자체를 유지하는 건데 예. 그래서 옛날에 규모도 적은 것이고요. 예. 근데 오히려 해명은 이거 30개 가까운 부동산을 다 사가지고 다 없앤 다음에 낮은 칠기 박물관을 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후에 그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본다면 본인은 선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이해상충 부분으로 약간 논란이 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 이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상충이라든가 아까 한겨레에서 나왔던 이제 공직자 부패법, 반부패 방지법 이런 거 같은 거에 다 기본은요. 이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같은 것들을 자기에 어긋나게 그렇죠. 얻었다. 공직에 있으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얻었다. 말라는 거겠죠. 네, 그 그렇죠. 취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언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손혜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가치를 위해 투자한 것이다.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일반적인 투기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양상과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투기로 보기에는 약간 형태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보통 뭐 재개발이 예. 된다거나 예.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거나 뭐 지하철이 뚫린다든가 예. 이런 지역을 뭐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부처에 있는 분들이 알고 있었다라면서 예. 샀던 게 공직자들의 투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구도 심지어 저도 이제 지방도시가 고향이라서 예. 어제 이제 어느 언론에 만호동 목포 만호동 예. 지역 주민이 한 말씀이 인용이 돼 있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30년 전에 1,000만 원 하던 땅값이 지금 30년 지나서 300만 원 하고 있다. 오히려 떨어졌다. 떨어진 정도가 아니죠. 30년 전에 3,000만 원인데 지금 300만 원이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 예. 시세하고도 봐도 그런 지역이다. 이게 예. 논란이 돼서 몇십 년 만에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거를 또 죽을까 봐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런 지역의 투기라는 말. 그리고 아까 이경원 변호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미리 밝혔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밝히셨거든요. 계속해서 2010년부터 계속 주위 사람들한테 예. SNS로 공개적으로 하셨던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환 변호사가 지금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발언 기회를 요청했어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밝혔다고 하셨는데 예. 자기 사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예. 자기가 샀다든지 얼마를 샀다든지 이런 거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다 가릴 수는 없는 예.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부동 투기 관련해서 개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토교통부 문제는 아니지만 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상황에서 개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기 어떤 지역에 대해서 예. 경제적 부가가치가 투입이 돼서 나중에 경제 부가가치가 오른다면 그건 바로 투기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 가치 상승을 보고 들어갔다. 그럼 바로 투기가 되는 거죠. 짧게 정말 한 문장만 정리하면 대부분 문화재 지정이 되면 부동산 가치는 떨어집니다.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익을 받느냐 이 부분도 또 쟁점으로 부각이 될 듯합니다. 자, 이번에는 빙상계 미투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연속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빙상계 성폭력 피해 6명이다. 다 합해서 심석희 선수를 포함해서 가해자들은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 지금은 한국 최대 교수입니다. 전명규 휘하다. 이렇게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 전수조사를 요구했고요. 가해자들이 불이익 안 받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잘못을 했는데도 그냥 큰 문제 없이 넘어갔다는 거죠. 대한체육회 수뇌부 총사퇴를 한다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전명규 교수는 성폭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기사도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국민일보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고 밑에 제목이 있습니다. 모르쇠 전명규 성폭력 몰랐다. 그러면서 심석희에겐 미안하다. 몰랐다. 미안하다. 배치되는 듯한 발언인데 어제 전명규 교수는 이제 해명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단 몰랐다고 했고 그러나 심석희 선수 건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젊은 빙상인 연대가 의심스러운 단체다. 이렇게 또 역공을 폈습니다. 그러자 젊은 빙상인 연대 거짓말 퍼레이드를 한 거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마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사안일 수도 있는데요. 역시 체육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체육계 은밀히 퍼진 동성 성폭력이다. 성폭력인데요. 동성입니다. 이건. 사회적 시선에 다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다 돼 있습니다. 선수 6.5%가 동성 선수의 성폭력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성 선수 간 문제보다 더 빈번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네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된 문제일까요?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연속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빙상연맹은 친전명규 관리단체로 변신하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했고 한국체대는 전 교수에게 고작 감봉 3개월의 하나만한 징계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추가 성폭력 가해자 가운데 상당수도 전 교수의 제자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교수가 오랫동안 한국 빙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빙상계를 포함해 체육계 그리고 일부 정치인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을 막은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은 평창 올림픽의 경기력을 위해서 집중할 때가 아니냐. 기자회견은 언제라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조재범 코치가 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석희는 어려서부터 조재범 코치에게 배웠고 저희 대학에 들어와서도 석희는 대표팀 소속으로 선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석희에게 상당히 미안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 연속해서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젊은 빙상인 연대의 여준영 대표 전화 연결을 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준영 대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제 여러 가지 폭로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또 해명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먼저 빙상계 성폭력 폭로가 오랜 시간 진행이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폭로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항상 빙상연맹 자체가 예. 어떠한 일이 발생됐을 때 축소 은폐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예. 피해자들이 뭐 입을 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을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항상 뭐 피해자들은 피해만 있고 가해했던 분들은 금방 빙상계로 돌아왔었기 때문에 예. 피해자들이 입을 열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과정에서 전명규 교수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 전명규 교수가 알아도 모르는 척 내지는 어저께 저희도 뭐 문자 메시지 내용도 예. 공개했지만 예. 뭐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축소 은폐를 하려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건데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이제 해법을 내놓겠다. 그리고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게 이른바 이제 빙상연맹을 해체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꼬리 자르기라고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예. 일부 친전명규회라는 지도자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는데 예. 모든 빙상인들 자체도 범죄자인 양 가해자인 양 보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빙상연맹 해체보다도 예. 우선적으로 인적 쇄신부터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직 해체보다는 인적 쇄신이 먼저다. 자,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제 박지훈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전명규 교수를 비호하는 일부 정치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뭐 저희가 뭐 의심스러운 부분은 많은데요. 예. 그게 뭐 특별히 저희가 증거가 있다든지 이렇지는 않아서 뭐 아직 뭐 이름을 밝히기는. 네. 그럼 이 실명을 밝히기가 곤란하시다면 그럼요. 그러면 그 짐작이 가거나 이야기를 들은 그 정치인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 뭐 전명규 교수를 비호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전명규 교수 편에서 많이 전명규 교수 입장을 많이 들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을 들어주고 마치 좀 두둔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게 저희는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젊은 빙상인 연대 회견이 있은 뒤에 전명규 교수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젊은 빙상인 연대를 가리켜서 빙상 발전을 위해서 행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뭐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라고 또
계속해서 빙상연맹을 압박하거나 한다고 생각하거나 본인 자신을 압박한다고 생각해서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명 교수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이거를 파벌 싸움으로 자기는 본인은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파벌 싸움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본인이 이 문제를 파벌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그럼 그렇게 보십니까? 뭐 저희는 그게 항상 전명기 교수가 예. 얘기하는 게 파벌 싸움이고 본인은 깨끗한 항상 그런 프레임으로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전화 인터뷰 전에 기사 하나를 전해드렸는데요. 체육계의 동성 간의 성폭력이 빈번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언론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빙상 쪽에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예. 다른 분에서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예. 정확하게 제가 아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알겠습니다. 요 질문을 하나 좀 마지막으로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빙상계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체부 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빙상연맹 자체가 예. 개인 사유화가 돼 오랜 기간 동안 개인 사유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적 쇄신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유화가 돼 있으니 인적 쇄신을 먼저 해야 된다. 자, 마지막 문제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좀 드릴게요. 어제 기자회견에 손혜원 의원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손혜원 의원은 이런 빙상계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좀 했다고 보세요? 빙상 문제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제일 예. 먼저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해 주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 네, 지금도 본인 문제도 많은데 저희 일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본인 문제 때문에 요 빙상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조금 좀 가려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혹시 하셨는가요? 제가 요건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의원님이랑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요. 하지만 저희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려고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준영 젊은 빙상인연대 대표였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기사도 봤고요. 어제 기자회견 영상도 확인도 했고 여준영 대표의 말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에는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화. 우리 체육계는 어떻게 보면 공조직이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 그러나 사유화돼 있다는 부분이 이렇게 주장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몇몇 사람들이 빙상연맹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이 예. 우리 젊은 빙상인들의 예. 한 목소리인 것 같은데 2002년 우리가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대한축구협회가 과감하게 히딩크를 데리고 옵니다. 국내 감독은 안 된다. 외국인 감독이 와야 선수 선발부터 그리고 훈련 그리고 좋은 성적까지 할 수 있다. 결단을 내렸죠. 그 전에 외국인 감독 사실 오면은 말도 많고 국내 감독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왜 그랬느냐 말이 많았는데 결국 히딩크가 옴으로써 선수 파벌에 대한 걱정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박지성, 이영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흑속의 진주 같은 선수들을 발굴해서 과감하게 대표팀에 채용을 해서 월드컵 4강을 이뤄냅니다. 그렇지만 히딩크에 대해서 욕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공평하게 선수 선발해서 성적을 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결단력이 결국 인적 쇄신을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빙상연맹도 자기들끼리 몇몇이 모여서 사유화하고 끼리끼리 하고 짬짬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좋은 목소리, 건전한 목소리, 바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끊임없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결국 빙상연맹은 과감하게 문을 열고 심지어 빙상연맹 회장이 바뀌고 그리고 감독도 외국인들 많이 사실 빙상 선진국은 캐나다라든가 그 유럽의 선진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빙상연맹에 과감한 인적 쇄신이 있어야 저러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이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시딩크 감독처럼 해외에 있는 유능한 지도자들한테 문을 열어서 좀 데리고 와야 된다. 이걸 해법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예, 배재정 교수님. 저는 이 그 기사라든지 인터뷰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전명규 교수가 어제 이 젊은 빙상인 연대가 빙상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 단체인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 빙상의 발전이 무엇인지 올림픽 경기 열려서 우리가 금메달을 더 따면 그럼 빙상이 발전한다는 것인가요? 여주영 대표 말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좀 파벌로 몰아가려는 거 아니냐. 파벌로 몰아가고 뿐만 아니라 뭐 얘기했어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기자회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만류했다. 모든 것이 성적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저는 빙상연맹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정말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건 체육계든 아니면 우리 다른 모든 분야에서의 성폭력들이 이런 폐쇄되고 어떤 뭐 도제식의 그런 교육하에서 여성들이든 아니면 심지어 기사에 의하면 동성 간에도 이런 이제 성폭력들이 이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만 빙상연대의 전명규 교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체육계 전반의 성폭력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전수조사를 하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체육계 이외에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이런 이제 폐쇄적이거나 아니면 성폭력 같은 폭력들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젊은 빙상인 연대는 워낙 빙상의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인적 쇄신을 먼저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되고 우리가 놓치지 말고 큰 그림에서 이 체육계 전반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네요. 빙상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명규 교수는 몰랐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여준영 대표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말입니다. 저희가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기회를 봐서 전명규 교수 전화 인터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충실하게 양쪽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로 가볼까 합니다. 청와대를 떠났는데요. 다시 청와대에 몸을 담게 되는 건가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일단 중앙일보입니다. 어제는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 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몇 가지 주장, 폭로를 했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임종석 비리 정보 가져오라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건배사는 조국을 위하여.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국은요, 이 나라를 뜻하는 거 아닌 건 다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사람의 이름, 민정수석 이름입니다. 임종석 비리 정보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건배사는 조국을 위하여라고 했다. 뭐 이런 주장을 어제 기자회견에서 내놨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박형철 비서관은요, 사실 무근이다. 어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제 그 회견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특감반 출범 초기 조국 수석을 위하여 충성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상관들이 조국을 위하여라고 선창하면 저희 쫄병들은 민정아 사랑해 하면서 폭탄주를 마셨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조국 수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며 심지어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정보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업무 감찰 범위는 맞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충성한 것이 아니라 직속 상관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저는 직속 상관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친여, 친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가 포착되면 즉시 확인하여 보고하였던 것인데 그로 인하여 저는 감찰과 징계라는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박형철과 저 중에서 누구를 징계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제대로 심판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뭐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관한 부분도 역시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그는 또 검찰 쪽에서 또 뭐가 실마리가 나올 것 같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관련 기사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UAE 특임, 아랍에미리트 특임 외교특별보좌관. 굉장히 긴데요. 그래서 UAE 외교특보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특보로 돌아온 왕특보 임종석이다. 이렇게 서울신문은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청와대가요, 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특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한 부분이 있네요. UAE와 신뢰 다져 국익에 기여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신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깊고도 넓다. 이렇게 정치권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총선을 나올 듯하다. 그 전까지는 이런 특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양지열 변호사께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특보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뭐 UAE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이 청와대 설명인데 일단 그건 표면적인 설명을 갖고요. 깊은 신뢰를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가네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불과 13일 뿐이고 사실 얼마 전에는 이분들이 이제 청와대를 떠나신 분들이 모여서 백수로서 살아가는 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회식도 가지셨는데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는 금방 백수 자리를 또 모면하게 되셨어요. 물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뭐 급여가 나간다거나 하진 않고 사무실 제공 정도의 혜택이 따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UAE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장 신뢰를 하고 당장 어떻게 위를 처진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언을 듣거나 하는 데 있어서 임실장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UAE라는 말을 빼고 그냥 대북 뭐 담당 특보 이렇게 하면 안 됐을까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통일부 쪽에 문제도 있는 것이고 노선이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뭐 외교안보 특보라는 자리도 이미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노영민 현 비서실장을 통해서는 지금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 국내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기존에 해오셨던 부분들은 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더 무게도 주고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무게감으로 봤었을 때 내년 총선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외지에 험지에 그냥 바깥에서만 두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기한 변호사, 그럼 대통령이 확실히 총선 출마 가능성이 커 보이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당분간의 배려일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분간 배려 생각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그 외교안보 라인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굳이 UAE 특임이라고 해서 아랍에미레이트만을 위한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인데 아랍에미레이트만을 위한 외교특별보좌관이 과연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 없다면은 다른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컨설팅 대통령이 해줄 것 같은데 그는 본인의 특임 주어지는 임무에 반하는 것이고 넘어서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본다면 대통령이 임종석 실장에 대한 어떤 그 신임을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 공식적인 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간 사람을 다시 끌어들여서 그대로 활용을 하는 어떤 비선 라인으로 활용을 하는 비선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문제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자리 위에 자리. 뭐 또 있는 위인설관인가요? 그러면은? 뭐 그런 표현이 위인설관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한 어떤 보원성 그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잘해서 아랍에미레이트만을 위한 뭐 특임으로서 그 역할만 하면 좋겠는데 과연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좀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기 기사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이라크 외교 특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보인데 특정 나라를 담당하는 외교 특보는 참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과문에서 과거에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UAE 외교 특보, 그다음에 이라크 외교 특보 이런 자리는 처음 본 것 같아서 아무튼 어제 임명이 있었는데 굉장히 눈길을 잡은 장면이라서 많은 언론들이 이 기사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하죠. 그리고요,
예천군 의회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먼저 기사를 좀 소개하고요. 요 주제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진행해 볼 텐데요. 일단 기사부터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겠습니다. 예천군 의회 외유추태 3명만 징계 논의했다. 지금 이 외유는 뭐 의원들 대부분이 다 같이 갔죠. 그런데 논란이 됐던 3명만 징계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3명이 누구냐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이드를 폭행해 수사가 진행 중인 박종철 의원, 그리고 여성 접대부 술집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권도식 의원, 그리고 연수를 이끈 이영식 의장 등 3명이 징계 대상에 올라 있다.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 그러나 주민들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예천군 의회 외유추태. 그런데요. 3명만 징계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얘기가 많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주민들은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으로 가서. 자, 지금 4분의 패널께서 의견을 써주셨는데 그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저희가 관련된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내용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보시죠. 예천군 의회가 박종철, 권두식, 이영식 위원 등 3명의 징계를 본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자 주민들은 의회가 시간만 끌고 있다며 피켓을 내동댕이 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투표는 뭔 투표야? 널 만들어 할 것 같으면 말로 저 국민들이 있는데. 특히 가이드를 때린 박종철 의원을 대신해 신양순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자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듯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신발을 벗어던졌습니다. 폭력, 오도방, 술판, 주민들은 죽을 판입니다. 전원 사퇴하세요.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였고 권도식 의원은 임시회가 끝나자 주민들을 피해 자신의 차로 달아났습니다. 사퇴하시는 건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천군 의회는 다음 달 초 박종철 의원만 제명하고 권도식, 이영식 의원 등은 경고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네, 김영현 기자의 리포트까지 보셨습니다. 자, 4분 패널께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경북 쪽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최경철 TG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 분위기로 봐서 버티면 의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이게 종결되려면 결국엔 나가시는 게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모두 다. 그렇죠. 연대 책임을 지고 다 나가야죠. 왜냐하면 다 같이 그 여행을 갔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한 분이라도 남아 계시면 또 이게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양심이 있다면 주민들의 생각과 정서를 읽어야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요. 지금 의회 의원이 되기 위해서 투자한 것,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한 3년간 자기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러한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투자와 수익. 그렇죠. 이게 사실 자꾸 자기 이익이 생각나니까 저걸 못 넣는 거죠. 진짜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렇죠. 저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왜 저기 있습니까? 자기 다른 직업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무언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저런 분들이 저렇게 자리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저는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급여를 회의수당 형식으로 꿰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하지만 저런 것들을 과감히 줄여야 됩니다. 저런 것들이 자꾸 좋은 게 있으니까 자꾸 저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매일 회의하고 매일 서류 던져주고 레포트 쓰라고 하면 저 사람들 저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런데 일은 없고 받을 건 많고 이러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저런 겁니다. 과감하게 수술을 하면 저런 사람들이 저기에 집착하는 것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 나가야 끝난다고 쓰셨는데 진짜 나갈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계속 압박해야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하면 저분들이 행동을 옮길 겁니다. 압박을 해야지만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다만 기초의회가 뭐 할 일이 없이 사실 뭐 예. 세비만 받아 뭐 챙긴다. 국회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물론 그런 불신을 가지실 수 그런 있는데 시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시죠.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진짜 저희 지역에서도 뭐 행정사무감사 같은 걸 하면서 밤새면서 공부하시는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원들도 모두 도매금으로 계시겠죠. 넘어가는 것에 예. 대해서는 저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왜 견제와 균형이라고 썼냐면 예. 사실 제가 이번 사태가 나고 나서 예. 모 보도를 보니까 예. 제목에 어느 당인지가 없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 제목에는 없고 기사에 괄호 열고 이 예. 부의장의 경우 자유한국당이라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찾아보니까 예. 민주당 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무소속만. 그렇죠. 제가 정말 있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예. 상당히 지방 권력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예. 특정 지역의 경우 역시 이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한 명도 없었는데 뭐 민주당이 있으면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 결국은 중요한 건 균형과 견제거든요. 어느 지역이든 예. 이 당과 저 당이 같이 경합하고 서로 겨루어야지 우리 국민들이든 시민들이든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텐데 한쪽으로 거의 쏠려 있다 보면 내부 견제도 발동하지 않고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예. 해외 연수를 가서 시청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방문하지 않고 그냥 관광만 했다는 예. 기사도 있더라고요. 내부에서 그런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이번 기회로 저는 뭐 예천 국민들께도 좀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게 예. 그게 군의회가 되었던 아니면 다른 것이 되었던 예. 서로 균형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좀 주민들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환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사퇴하라는 소리인가요? 지금 쓰신 왜 거는? 사퇴를 주저하는가라고 썼는데요. 본인들로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자기들만 예. 전국적으로 다 외유성 여행을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자기들만 문제되어서 저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유추해 보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소리 유추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에는 평등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까지 평등하게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예.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그게 전 정치인의 도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미 주민의 신임을 받아서 지방의회 의원이 됐다면 예. 신임이 관계가 깨지면 예. 그에 따른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안 하면은 결국은 주민소환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게 될 텐데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배재정 의원님이 굳이 뭐 그 이야기를 하셔서 예. 저도 하고 예. 싶진 않은데 한국당 얘기하신 거. 그렇죠. 예. 근데 뭐 망국적인 지역의식 이제 많이 깨졌나 싶었더니 예.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은 예. 뭐 원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예. 지역별로 예. 이렇게 뭐 좋아하는 정당 같은 게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너무 획일적인 거 아니냐. 국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과연 그 획일적인 것이 어느 지역이냐. 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는 예. 저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더 획일적인 지역도 당연히 적용돼야 될 견제와 균형이 적용돼야 될 그런 지역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하죠. 그 말씀 드리고 당연하답니다. 네, 당연하다고 당연하죠. 말씀하셨어요. 제가 특정 그렇습니다.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뭔가 쏠림이 있는 지역은 조금 더 다양할 필요가 있다.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예. 그냥 외유추태라고 언론에서 기사를 뽑았길래 그걸 받아서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내유추태다. 내유추태를 보이고 계신데 저는 예천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 기회로 예천을 좀 찾아보니까 저기가 예천이란 말이 물맛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예천이라 이름도 붙여진 것이고 조선시대 왕세손들 태를 또 모부 보신 절도 있고 얼마 전에 화제를 모았던 그 일본 독립운동을 다룬 우리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다룬 드라마도 저기서 찍으셨던 아주 좋은 고장이더라고요. 뼈대와 전통이 있는 고장이네요. 그러니까요. 저기서 저렇게 그만두시죠 이제.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이 공이다 그냥 그만두라고 지금 하셨는데 아까 최영철 편집위원 전망대로 그만 안 듣고 갔다고 지금 전망하셨어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아까 일면 기사에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2021년까지 완전히 모습을 바꾼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더 크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2021년까지 보행자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할 거라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서울시청에서 새로운 광화문 광장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을 소개했습니다. 박 시장의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는 대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자연과 도시를 아우르며 과거와 미래를 잇는 한국적 경관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광화문 광장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첫째, 광장의 규모가 커집니다. 지금보다 3.7배 확대되는데요. 현재 광장은 10차선 도로에 둘러싸여서 고립된 섬처럼 있습니다. 여기에 서쪽과 북쪽 도로를 편입시켜서 광장이 더 넓어지는데요.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서 보행자들에게 더 친화적인 구조로 바뀝니다. 둘째, 지하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노선의 광화문역이 신설됩니다. 지하철역 5개 노선을 갈아탈 수 있어서 초대형 복합 역사가 들어서는 거죠. 셋째, 지상 광장 바닥에 촛불 집회 이미지를 재해석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문양이 적용되는데요. 공모 당선인이 현대사 의미를 담고자 한 노력을 한 거라고 합니다. 넷째, 지하 광장은 문화 이벤트가 열리는 공간으로 지상에는 구조물을 비울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순신 장군상과 세종대왕상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경복궁과 북악산 전경을 막힘없이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동상들이 광화문 광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동상 이전을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광화문 재구조를 하는 사업에는 총 1,040억 원이 투여되고요. 2021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동상 이전 여부를 포함해서 광장 확장에 따른 교통 불편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결돼야 할 난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관련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인데요. 일단 남은 과제들이라고 하면서 3가지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종율곡로가 차선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요. 일단 차선이 좁아지고요. 광화문 앞을 지나는 도로는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 이 교통체증 분명히 벌어질 텐데 이거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요. GTX역을 새로 생기는 광화문 광장 주변에 만들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 역 하나 만드는 게 이게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과연 이 공사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될 듯 하고요. 그리고요. 동상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2개가 있죠. 근데 이거를 인근으로 옆으로 이전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전 박원순 시장도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수렴해서 결정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될 듯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문가들 영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차선과 그다음에 GTX 신설 비용. 그래서 그쪽에 넘기기로 하고요. 마지막 3번째 부분, 동상 부분. 특히 이순신 장군 동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의견이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제 박원순 시장을 좀 의식한 듯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먼저 이경환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예, 뭐 당연히 그 광화문 거리 다른 나라를 간다 하더라도 어떤 이정표 같은 거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역사의 길이 남을 거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 부분에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역사에 남을 거리는 바로 역사가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역사는 그대로 있을 때 좋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왜 관광객들이 저런 곳을 많이 안 가고 인사동을 많이 가느냐. 오히려 그런데 옛날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옛날 그대로 유지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전통을 보존하고 왜 진짜 대한민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존시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새로운 것만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과거의 것을 다 없앤다고 한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순신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 뭐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니 거기에 따라 결과에 따라 나오겠지만 그것을 있는 그 자리에 두고 살리고 저런 어떤 컨셉을 잡을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것도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혹시나 박원순 시장이 저는 저것을 성공하려고 한다면 진짜 손혜원 의원 얘기도 했었지만 무슨 운동 같은 건데 사리사욕을 버리면 저는 성공한다 봅니다. 그리고 사리사욕 없겠지만 어떤 사리사욕이라든지 혹은 또 이념적 편향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오로지 국면을 보고 나 국가만을 위해서 저걸 만든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보입니다. 이념적 편향성은
촛불 뭐 문양을 바닥에 좀 형성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다음에 그분들을 만드는 것이 맞지 일방적인 어떤 본인들의 사고를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만드는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거리가 될 수 있느냐 저는 달리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세종대 왕상이나 이순신 동상 같은 거리에 저렇게 복판에 동상이라고 하는 것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특히 과연 저게 이제 전통이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냐. 특히 세종대왕상 같은 경우에는 저게 광화문에 들어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세종대왕상은 한 10년 됐죠. 10년 전에 이순신 장군 동상 꽤 오래됐고요. 오래됐죠. 세종대왕상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설치를 할 때도 야 이게 광화문에 사람들 모이는 거 막기 위해서 막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들을 뭐 없애겠다는 건 아니고 광장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회복을 시키고 또 어떤 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면 한쪽으로 이전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큰 갈등 없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진행은 될 텐데요. 이런 부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관심을 가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논의가 좀 이뤄질 듯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 관한 내용 연속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레이더 갈등, 우리와 일본 간에 그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죠. 이 갈등으로. 그런데요, 한 발 뺀 일본, 한국과 협의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 뭐 한국과 이 문제 갖고 뭐 따져보는 거 없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협의해도 계속 진실규명 안 된다는 이유인데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증거라고 주장을 하는 레이더 탐지음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삑삑 이런 소리가 나는 파일인데요. 우리 측에서는요.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다. 뭔지 근거가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발을 빼는 건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탐지 일시,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입니다. 네, 국방부는 뭐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인데 첫 번째 나왔던 소리, 그러니까 삑 이어지는 소리가 이른바 일본이 주장하기는 그게 공격용 레이더가 작동하는 소리고요. 두 번째 똑똑 끊기는 듯한 소리는 통상 그냥 탐지 레이더를 합니다. 근데 앞부분의 레이더를 우리가 일본 표기에게 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바로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국방부는 실체를 알 수 없는 무슨 기계 소리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최영실 편집위원. 네. 뭐 소리는 소리고요. 일단 더 이상 뭐 한국하고 얘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발을 뺀 겁니까? 아니면 뭐 전 세계를 상대로 따로 뭘 해보겠다는 소리입니까? 저희가 일본을 지금 굉장히 얄밉다고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사실 그러니까 일본도 저런 식으로 우리한테 자꾸만 강하게 대응을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을 이용해서 중국을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비핵화를 앞당기도록 여러 가지 해야 할 숙제들이 많은데 저희가 일본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일본과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양대 적에 둘러싸인 형상에서 두 강국과 우리가 동시에 싸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약함을 인지를 하고 일본을 어쨌든 이용해서 중국의 힘을 최대한 빼고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유도를 해야지. 우리가 중국과도 싸우고 일본과도 싸우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도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힘들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 얘기하셨는데요. 중국 관련 기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인데요. 적반하장 중국, 한국은 남탓만 하다가 대기 오염은 그대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이 나라한테. 여기 보겠습니다. 류빙장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국장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영향을 준다고 맹목적으로 탓하기만 하다가는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기질이 40% 이상 개선됐으나 한국의 공기질은 그대로이거나 조금 나빠졌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탓이군요. 중국 주장은요. 이경환 변호사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지금 강력히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예. 일본은 비겁하고 중국은 오만한 것 같습니다. 예. 왜 뭐 자기들이 주장 사실을 입증을 하면 될 텐데 예. 소리 하나 던져놓고 왜 예. 협의를 중단하는 건지, 예. 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여기까지 왔는지, 왜 일본이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우방이고 예. 물론 과거 역사적인 문제가 있지만 예. 같이 풀어나가야 될 어떤 우방으로서 왜 이런 외교관계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국은 왜 항상 자기들이 대국처럼 이렇게 대국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만한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자신들이 옆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살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배재정 의원님 말씀 기회를 드렸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바다를 오염시키는 미세 플라스틱의 태반이 담배꽁초라고 그럽니다. 담배 필터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데 바다로 흘러들어가 물고기나 조개 속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겁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이렇게 우리한테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